바론 벤크하임의 귀향은 라슬로 크라스나호르카이의 대표작인 사탄 탱고, 저항의 멜랑콜리, 전쟁과 전쟁에 이은 4부작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위 3부 작품들은 여의도 이슈에서 각각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바론 벤크하임의 귀향은 주인공 바론 벨라 벤크하임이 오랜 세월 떠나 있었던 자신의 고향 마을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사건과 마을 사람들의 삶, 기억, 그리고 도시 자체의 순결을 장대한 문장과 세밀한 심리 묘사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긴 호흡의 단문과 흐름으로 구성되어 독자가 바론과 함께 마을의 시간과 공간 속을 느리게 거니는 듯한 체험을 제공하며 인간의 존재와 과거, 기대와 현실 사이의 긴장감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또한 바론의 귀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과 반응을 통해 인간 심리의 복잡성과 사회적 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탐구하며 한 도시가 가진 기억과 역사, 그리고 소멸해가는 과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세심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독자는 이 작품을 통해 단순한 귀향의 이야기를 넘어 시간과 공간, 기억과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경험할 수 있으며 크라스나호르카이 특유의 장대한 문장 속에서 마치 도시와 사람들의 숨결을 함께 느끼는 몰입감 있는 독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줄거리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라슬로 크라스나호르카이는 1954년 헝가리 출신의 소설가로 현대 유럽 문학에서 독창적이며 난해한 문체와 서사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장대한 단문과 쉼없는 문장, 긴 호흡의 서사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인간 존재의 불안과 역사적 기억, 사회적 부조리 등을 깊이 탐구합니다. 크라스나호르카이 작가는 독자에게 단순한 사건의 전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과 사회적 구조,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느리게 관찰하게 하며 사유하도록 유도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강렬하고 시적인 문체로 세계적인 독자와 평단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가는 늘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복잡성을 문장 속에 담아내고자 하며 독자에게 긴 호흡의 서사를 통해 몰입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의 글은 읽는 이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깊이 음미하게 만들며 문학적 경험의 경계를 넓히는 독창적이고 탁월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바론 벤크하임의 귀향의 줄거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론 벨라 벤크하임은 마침내 한때 귀족 혈통의 후손으로서보다는 세월이 흐르며 희미해진 소문처럼 다가오는 지방 도시로 돌아왔다. 이 소문은 선술집과 버스 정류장, 그리고 사무실 복도에서 스스로 낮은 고개를 숙이고 기계적으로 서류를 뒤적이는 공무원들을 통해 퍼져갔으며 먼지 냄새가 모든 것 위에 깔려 있어 기대라는 개념조차도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 이미 지친 상태였다. 이 도시는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잊은 지 오래였지만 일상적 습관 속에 거의 고백되지 않은 갈망이 은밀히 끓고 있었다. 바론의 접근 소식은 공고가 아닌 어디서나 그리고 어디서나 발생하는 지속적인 속삭임으로 퍼졌고 관료적 관성 속에서 나를 보내던 시장조차 바론의 임박한 귀환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일 기회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준비가 시작되었으나 이는 어떤 명확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화위원회가 서둘러 회의를 열어 행사를 조직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애국가를 연습시키지만 가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상인들이 순간적인 광경을 개인적 이익으로 바꾸는 방법을 상상하는 등 어설픈 야망의 수렴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연로한 주민들이 이전의 모든 약속이 무색하게 회색빛 일상으로 흘러간 것을 기억하며 회의적이었다. 한편 바론 벨라 벤크하임을 싣고 들판과 황폐한 역을 지나가는 기차는 느린 필연성으로 나아갔다. 긴 인생의 우애와 치욕으로 지친 바론은 창밖을 바라보며 향수를 느끼기보다 무감각한 공허 속에 있었다. 그러나 마음 어딘가에서는 그가 돌아옴으로써 잠시나마 온정이나 인정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희미하게 바라는 마음이 깜박이었지만 그조차 자신에게조차 고백할 수 없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도시는 그를 맞이하기보다는 일종의 예측할 수 없는 무기력에 잠겨 있었다. 좁은 거리에는 황혼빛이 누그러지고 떠도는 개들이 목적 없이 배회하며 폐허가 된 공장에서는 썩은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 소식은 한때 바론을 사랑했던 소녀 마리카에게 전해졌다. 그녀는 이제 꽃집 위의 작은 방에서 살며 세월의 무게가 얼굴에 눌러 앉았지만 그의 귀환 소식을 듣고
기쁨이나 슬픔 대신 형체 없는 기억의 자극을 느꼈다. 그녀는 이를 억누르려 했지만 완전히 억누를 수 없었다. 하루는 준비, 망설임, 은밀한 갈망의 층이 겹친 흐릿한 날 속에서 천천히 흘러갔고 낮은 지붕 위에 빛은 쇠퇴한다기보다 균열과 벗겨진 페인트 위로 스며드는 듯 천천히 내려앉았다. 길모퉁이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 그 변화를 거의 감지하지 못했으며 철길 건널목에서 들려오는 금속 소리와 구부러진 선로 위 바퀴의 울림이 이상하게 확대되어 퍼져나왔다. 오래된 남자가 자전거를 밀며 손잡이에 묶인 시든 채소 다발을 나르며 길을 가고 멀리 창가의 여인은 리넨을 접던 손을 멈추고 이유 없이 천에 얼굴을 대고 변화를 감지하려는 듯 잠시 멈춰 섰다. 이 도시는 습관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기다림은 이전과 달리 공기가 두터워진 듯 했다. 누군가 알 수 없는 오래 잠재되어 있던 것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는 흐릿한 기차칸 안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느슨하게 얹고 자신이 느끼는 미세한 떨림이 기차의 움직임 때문인지 몸의 떨림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어린 시절 복도의 기억이 깜박 떠올랐지만 완전히 소환할 수는 없었고 그 기억을 소환하려는 노력조차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기차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던 도시로 계속 나아갔다. 기차역은 귀족을 맞이할 의례적 장치가 전혀 없었고 낡아 초록 식물이 덮인 목재 차양과 세월과 비에 의해 휘어진 모습뿐이었다. 단 하나의 전구가 낮에도 깜박였지만 약하게 빛나며 끊이지 않는 고집을 보여주었다. 역장은 오래된 제복을 입고 형태와 색이 사라진 채 의도를 벗어난 느린 움직임으로 과거 의미 있던 업무의 잔영을 반복하는 듯했다. 창문 너머로 두 마리 참새가 담배꽁초 사이에서 부지런히 움직였으며 길은 텅 비어 있었고 고장난 버스 하나가 먼지 낀 창과 반쯤 꺼진 바퀴를 드러내고 있었다. 시장은 바로내게 할 어색한 인사를 혼잣말로 반복하며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했고 비서 역시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며 이번 귀환이 상황을 단순화시키지 않고 새로운 문제를 불러올 것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준비는 도시의 관성처럼 계속되었다. 모든 것이 점점 느리게 흐르고 가시적인 사물의 가장자리가 희미하게 흐려지면서 낮과 밤 사이 경계가 모호해졌다. 바로는 창밖의 형체 없는 풍경에 눈을 감고 오래전 기억 속의 패턴을 떠올리며 몸에 닿는 어색한 불안을 느꼈다. 마침내 기차가 역에 도착하고 바로는 문을 열고 장식 없이 낡은 플랫폼에 선 채 주변 공기가 이전과 다르지 않지만 결코 무관심하지 않은 것을 느꼈다. 한때 그의 얼굴을 비추던 창은 이제 처진 건물과 무심히 관찰하는 이웃의 실루엣만을 담았다. 그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걸음을 옮겼고 먼 오븐에서 나는 빵 냄새와 희미한 그을음,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도시가 천천히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는 듯 펼쳐졌다. 끝.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